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문제풀이, 한국사 문제풀이를 강의하고 있는 김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몸살을 며칠 알아가지고 몸 상태가 좀 메롱해요. 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양해를 좀 미리 구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조선의 경제사 얘기를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사 하면은 항상 메인이 되는 거는 토지제도하고 수치제도, 이 두 개가 메인이죠. 메인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이제 세종대왕 때서부터 태종 때 이제 그 호패법하고 이제 양안 이런 거를 제대로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치 기반을 잡죠. 그리고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고 해서 전분육등법하고 연분구등법을 만들면서 이제 틀이 잡힙니다. 그리고 세조 때 이렇게 쭉 가고요. 성종 때까지 이제 보통 조선 전기로 보는데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중종 때서부터 이제 16세기 정도부터죠. 우리가 10에서 16세기 정도부터 이제 국가의 통제력이 좀 느슨해집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면서 각종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걸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 대표적인 게 이제 대동법 같은 겁니다. 대동법 같이 그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딱 언제냐면은 이제 정조 때 정도부터, 영조나 정조 때부터 이제 조선 후기부터 이양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신해통공을 계기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게 성격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 세 시기가 기본적으로 경제사에서는 중요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라면 과전법하고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는 그 흐름 지주전호제 확대 이렇게 가는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치제도야 뭐 워낙 말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기침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88번입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겁니다. 자, 조선 전기니까 시전 상인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과했다. 요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독점 판매권,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을 뭐라 그래요? 요걸 금난전권이라고 하죠. 금난전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악센트에 주시합시다. 금난전권 되겠습니다. 금난전권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한양에다가 국가에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하는 대가로 받은 일종의 독점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고 인연 삼작의 윤작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는 이제 윤작이 보급된 게 아니라 조선시대는 윤작이 일반화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2년 3작이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은 비료를 주는 시비법의 발달로 매년 농사를 짓게 되는 방식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상인들이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요거를 우리가 선대제라고 하죠.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선대제도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건 조선 후기에 실시하는 거고요. 장시가 발달하는 것은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되는 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자, 그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실까요? 뿅. 자,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표래요. 가 제정되고 실시된 시기에 대한 설명이죠. 과전법이 실시됐고, 그 다음에 가라면 당연하겠지만
직전법이 실시되는 때입니다. 1466년 연도. 항상 여러분 공무원 한국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연도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도를. 왜냐하면 그 뒤쪽에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연도면 대충 누구 왕 때 이거를 매칭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연도를 외우시기 싫으시다면, 힘드시다면 정확한 연도를 외우는 거 사실 선생님들도 교수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네, 워낙 많으니까. 그냥 대충 기본적으로 몇 세기 정도, 몇 세기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자, 직전법입니다. 직전법.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토지제도에 대한 연표고. 자, 체계적인 조세 수치를 위해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을 실시하는 거는 세종대왕 때죠.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연분육등법, 전분구등법을 신게 1444년이니까요. 외우기 쉽죠? 1444. 1444년에 실시합니다. 우리가 이걸 통칭해서 뭐라 부르고 이걸 통칭해서 공법이라 부르죠. 참고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 군역에 있어서 보법이 실시돼서 정군이 군대 복무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정남과 보인의 관계가 등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세조 때 실시되는 건데 정확하게 세조 때 1464년에 세조 때 1464년에 세조가 봉족제를 개편하죠. 원래 태종 때 세 명이 한 사람의 정남을 보조하는 식의 기본적인 이 틀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양인 태종 때 1404년 태종 때 세 명이서 한 명의 정남을 돌보는 거였다면 지금 각 군인에 대해서 두 가정 2호의 가정이 이 정남들의 그 소요되는 비용을 대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랬는데 그거를 개편해 가지고 그러니까 태종 때 이랬다는 거죠. 태종 때 이랬는데 각 군인당 두 가구가 그러니까 군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그런데 이거를 세조 때 호단위 대신에 인정을 기준으로 보법을 만들었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만든 거죠. 가구 단위면 너무 크니까 사람 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데 문제는 참고로 그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로 공적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각종 보가 출연한 건 이건 고려시대고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일설 6일이 제약하는 요역 규정이 신설된 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1471년에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8결 일부제라고 하는데 8결 일부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성종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3번이거든요. 세조 때 봉족제를 1464년 실시한 거니까 1466년 딱 맞죠? 문제는 요 1번. 그러니까 세종 때 1444년에 실시했으니까 언제가 맞아요? 여기죠. 그죠? 여러분 세종이 실시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은 나중에 언제 가서 바뀌어요? 인조가 영정법을 실시할 때 가서 바뀐단 말입니다. 인조가 영정법을 실시할 때. 그러니까 인조의 영정법이면 언제냐면 1592년이 여러분 1592년이 딱 선조 때예요. 임진왜란 일어나는 선조 때라고요. 그러니까
인조 때 영정법은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종의 공법은 시기로 따지면 1466년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1444년부터. 그러니까 얘가 포함 안 된다고 하기가 저라면은 답은 1번,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정법이 1635년인가 실시가 되니까 공식적으로는 수취제도 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수취제도로 봐야죠. 그래서 좀 이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옛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중짜리임에도 조금 논란이 있는. 공법은 세종 때 실시된 거, 그러니까 공법은 세종 때 실시됐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조 때 실시한 제도. 그러니까 문제 메이킹이 조금 오류라기보다는 좀 논란이 있게 문제가 메이킹이 된 겁니다. 차라리 세조 때 거를 찾아라 그랬으면 3번이 딱 맞는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실시된 시기에 대한 시기를 좀 제대로 구분을 해놓던가, 그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메이킹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94번입니다. 94번 문제.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고려는 국초에 역분권을 지급했고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를 실시했다. 네. 그래서 경종은 참고로 누구냐면 광종 다음 임금입니다. 5대 경종입니다. 참고로 고려의 임금이 2, 3, 4가 해정광이죠.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2, 3, 4대의 임금은 태조의 아들들입니다. 고려 태조인 왕건의 아들들이에요. 왕건이 와이프가 29명인가요? 26명인가요? 거 아시죠? 본처가 6명이고 나머지가 첩들 29명. 29명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피 튀는 왕의 계승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경종은 광종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광종한테 겁나게 갈굼당했던 임금이죠. 어쨌든 이 말은 맞는 얘기고요. 전시과 체제 하에 민전은 사유지지만 수조권의 기속을 기준으로 하면 공전인 경우도 있다. 자, 이거 딱 정리해 드릴게요. 괜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겠지만 정리를 좀 합시다. 기본적으로 민전이라는 건 수조권 귀속 여부에 따라서 수조권 귀속 여부에 따라서 공전이냐 사전이냐가 돼요. 공전, 사전. 자, 수조권의 귀속 여부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공전이고 사전이고가 나눠지는 거죠.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면 국가에 토지세를 바치면 공전인계고 개인에게 토지세를 바치면 사전인 거예요. 여기서 개인은 당연히 뭐겠어요? 관리들이겠죠. 관리들 세금이니까요. 관리들이랍니다. 관리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수조권의 기속 여부를 갖고 공전 사전 구분하는 거지. 민전의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 겁니까? 개인 겁니다. 당연히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 내 건데? 국가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왕토 사상이라는 건 상징적 의미의 개념으로 국가는 다 왕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아주 명백하게 괜히 땅 문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민전은 무조건 사유지입니다. 소유권 기준으로 봤을 때 민전은 무조건 사유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에 따라서 공전 사전도 나누는 거죠. 세금을 개인한테 내니 세금을 국가에다 내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3번의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의 토지 안에서 과전의 수조권을 지급했고 군인들에게는 군전을 지급했다. 여기서 미스난 게 뭐냐면 군인들에게 군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인들에게 군전을 지급하는 토지는 언제예요? 군인들에게 군전을 지급하는 건 요거는 정확하게 군인들 하급 장교 군역을 직역으로 하는 그러니까 직역으로 하는 하급 장교의 군인에게 주는 토지는 군인에게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주긴 했죠. 언제 때요? 이건 고려 때예요. 고려 때 군인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에는 이게 어디로 가면 조선에 가면 군인전은 사라져요. 조선은 군인전이 없어요. 그런데 군전이라는 토지 자체는 있어요. 군전은 있어요. 뭐냐면 그럼 군전이 뭐냐? 군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방의 한량이라 부르죠. 우리가 한량이라 그러면 쓸데없이 놀고 먹는 놈들을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지방의 한량이라는 건 전직 관리라든가 품계는 있는데 딱히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 이해가세요? 전직 관리 혹은 왜 이제 조선의 품계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들 품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품계는 있으나 직책은 없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다가 한양의 시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위라는 건 일종의 경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군이죠. 한양의 방어를 맡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토지, 요 조건으로 주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이게 군인전입니다. 이게 군인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군인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인들에게 군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지방 한량들이 서울의 그 한양에 경비를 해줄 것을 목적으로 주는 토지를 군전이니까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요. 과전법에서는 문무 관료들에게 경기지방 토지 안에서 수조권을 지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경기지방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바람에 지방 사족들 있죠. 원래 그 지방에서 수조권을 바꿨던 지방 사족들이 그냥 몰락을 해버리죠. 자기 토지의 대부분을 몰수당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과전법에서는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1결마다 30마를 거뒀으나 담원 손실법을 적용해서 손실에 비례해서 담원 손실법은 뭐냐면 재해나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그 풍흉의 정도를 10등분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비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빼주는 제도를 담원 손실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재난 구제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전법상에서는요. 1결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과전법상에서는 1결을 300두로 봐요. 그러니까 두라는 표현하고 말이라는 표현이 비슷합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과전법에서는 10분의 1을 세금을 걷어갔으니까 1결에 30두 세금을 걷는 게 맞는 거죠. 30만을 걷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풀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조선의 수취제도네요. 수취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토지제도를 짧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가는 거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95번입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느 농민의 인적사항이래요. 이 농민의 당시 생활 모습을 바르게 주는 것. 참고로 난이도 보시면 난이도 상짜리 문제죠. 경기도 2005년 경기도 9급.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농민의 당시 생활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니까 이게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조선 중기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생년월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선 건국이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조선을 그러니까 그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연도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그 지엽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연도를 기억하거나 연도 정 못 외우겠으면 색이라도 외우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건국이 1392년입니다. 조선의 건국이 1392년 그리고 1392년이고요. 1418년이면 태종 때예요. 그런데 지금 생년월일이죠. 현재 40세죠. 현재 40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40을 더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연도는 1458년인 거예요. 1458년이면 자, 1458년이면 대충 누구 왕 때일까요? 1458년이면 참고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하고 한글 창제를 발표한 게 1448년인가 4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458년이면 대략 세종 사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종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이거에서 왕 이름을 파악을 못하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파악하면 쉬운데. 그것만 파악하면 쉬운데. 하지만 대충 1458년이 몇 세기? 15세기. 조선 못 외우기면 세기라도 기억하라 그랬죠. 조선 전기군요. 조선 전기의 특징만 아시면 문제는 풀어요. 자 보실까요? 가을 추수에 논에 보리 심었대요. 이건 뭐? 예, 1년 이모작하고 있는 거죠. 뭐의 실시로? 자, 당시 농민의 생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양법이 당시 농민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데는 언제? 이건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서부터죠. 조선 후기. 벼 대신 담배를 심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담배 뭐예요? 상품 작물의 개발. 그죠? 담배, 인삼, 담배, 인삼, 채소. 이게 3대 상품 작물이죠. 자, 이것도 언제예요?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목화로 무명옷을 입었대요. 목화로 무명옷 지어 입었대요. 이건 언제? 네, 목화가 들어오는 게 언제죠? 목화가 들어오는 게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공양왕 때, 공민왕 때, 공양왕 때인가 문익점이 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어느 정도 목화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풍흉에 관계없이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납부했다. 자, 지금 이게 연도가 몇 년이요? 1458년. 아까 전에 전 문제에서 공법의 시행.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 수확량의 10분의 1을 전세로 납부했대요. 이건 언제 이전이에요? 언제 이전? 공법의 실시 이전의 상황이에요. 공법이 뭔지 아시죠?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공법 실시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전의 상황. 그럼 참고로 공법의 실시가 언제게요? 1444년인 거예요. 외우기 쉬워요. 공법의 실시 몇 년? 1444년. 1444. 그러니까요. 공법의 실시는 1444년이니까 당연히 저게 지금 1458년이니까 공법 실시 이후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10분의 1 전세를 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빨리빨리 풀어야겠네요. 네. 오케이. 바로 다음 문제 가십시다.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 이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어느 정도 조선 건국연도 정도는 외워놔야죠. 조선의 건국연도가 왜 중요해요?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 중기가 시작되는 우리가 흔히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는데 조선 건국 정확하게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이 1392년이거든요. 조선의 건국이 1392년인데 임진왜란 정확하게 몇 년에 시작한다고요? 1592년에 시작됩니다. 쉽죠? 쉽죠? 그러니까 1392년부터 약 1400년대가 언제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 1500년대가 되면서부터 조선 중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연도. 조선 건국이 1392년이죠. 임진왜란은 1592년이죠. 맨 마지막에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정조 사후.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흥선대원군 고종이 등장하는 그때까지의 63년. 그럼 정조가 언제 죽었냐요? 네, 정조는 정확하게 1800년에 죽습니다. 욕 나오죠. 우리나라 그 조선의 최후를 밝히는 임금이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정종이 죽었다는 거 되게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은 나이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40대 중반에 죽었으니까 안타깝죠. 그죠? 조선 정조 죽은 다음부터 조선은 완전 헬게이트로 빠져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어머 얘 왜 이러니? 예. 깜짝 놀랐네. 자, 96번입니다. 국가 호구 파악 기준과 역의 징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신라 민정문서에 의하면 남자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다. 예, 맞는 말이죠. 연령에 따라 나눈 거 맞아요. 6등급으로 나눈 것도 맞고 실제 민정문서에는 6등급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정문서에서 남자는 5등급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여자가 6등급까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아서 남자도 6등급까지 기록했을 거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5등급까지냐? 그 나이까지 살아남은 남자가 없는 거죠. 그 나이까지 살아남은 여자는 있는데. 자, 하지만 여기서는 뭐 딱히 이 자체는 맞는 얘기죠. 고려시대 편성된 호를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다. 자, 잘 보세요. 고려의 편성된 호 기준은 처음에는 9등급이에요. 처음에는 9등급으로 나눠놔요. 9등급으로. 그러다가 고려 후기쯤 되면 3등급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6등급으로 나눴다는 건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서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선에서는 경군이 복무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군인전 지급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은 뭐가 없다? 군인전이 없어요. 군전이라는 건 지방의 한량들이 한양의 시위를 위해서 군전을 지급하게 되면 군인전을 지급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전은 어디? 그렇죠. 고려시대 거 얘기죠. 조선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개월 기준으로 한 사람당 요역을 동원하게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8결 출 1 부 체라고 합니다. 8개월 출일부제. 요거는 네. 성종 때 맞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요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 상이긴 한데 니은이 좀 어렵죠. 이거는 이번에 잘 들으셔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왜 이렇게 연달아 세 문제나 하냐? 다 난이도 상짜리라. 자, 보십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세제도예요. 전세제도는 조세제도인 거 아시겠죠? 자,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눴다. 20년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양안을 만들어 호조와 해당 도 마을에 갖춘다. 뚜두두둑 나옵니다. 경국대전에 나오겠네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죠. 그리고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눴다. 이게 힌트예요.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눴다. 뭐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이거 뭐요? 이게 전분 6등법이죠. 여러분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전분, 밭전, 나눌 뿐, 밭을 나눴어. 6등급으로 밭을 나눴어. 자,
오케이. 그러니까요. 전세는 풍융에 따라서 6등급 땡. 풍융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는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 건 맞죠? 이 전분 6등법이니까. 풍융에 따라서는 몇 등급? 풍융에 따라서는 9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9등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땡. 1등 전의 1결과 6등 전의 1결은 생산량이 같다. 여러분, 애초에 1결이라는 토지의 그 단위는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위예요? 수확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1결이라는 단위 자체가 수확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위예요. 수확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수확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위니까 참고로 과전법일 때는 1결은 300두가 1결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세종 때 공법이 실시되면서 400두를 1결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수확량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넓이는 차이가 많죠. 있어요. 토지 넓이는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비옥한 땅은 좁은 땅에서 400도 나올 거고 척박한 땅은 넓은 땅에서야 400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했다. 맞는 얘기죠. 이게 공법의 내용의 특징이니까.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이 달렸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척은 되게 크고요. 높은 등급의 척은 되게 작아요. 자, 그러니까 전분 6등법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네, 기억 빼고 나머지 다 니은, 디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것도 난이도 상짜리였는데 공법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눴다만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경국대전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누구 이전 겁니까? 세조 이전이죠.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는 세조 이전의 토지제도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얘기네요. 자, 100번 문제입니다. 좀 이 동네가 중요해서 좀 문제를 많이 풀게요. 100번. 다음은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에 대한 자료래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처음 삼남지방에 루루루 이렇게 나오죠. 자, 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에는 삼남해서 모두 1결의 4두를 징수하는 방식이 나와요. 1결의 4두. 이게 뭐죠? 1결의 4두 징수하는 게 이게 영정법이죠. 영정법 누구 때 실시합니까? 네, 영조 같지만 인조입니다. 인조 때 실시하는 거예요. 영정법. 인조 때. 그 다음에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에 1결당 20두, 하하년에 1결당 4두. 이거 언제? 공법이죠. 그죠? 공법. 연분 6등법, 전분 9등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쳐갖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공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누구 때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대왕자 네이밍이 고정 네임으로 붙으신 왕이죠. 세종대왕. 대왕이라는 네이밍이 고정으로 붙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가 세종대왕이고 하나가 광개토대왕.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닙니다.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자, 농부의 두째 손가락을 10벌 재서 상전척으로 삼고 1결에 다니는 모두 30두. 1결에 30두. 1결에 30두. 이거 언제요? 이거는 과전법 얘기하는 겁니다. 과전.
조선 초기에 과전법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제도화에서 토지 비옥과 풍흉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거 공법이죠. 여기가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제도화에서 전세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대다수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영정법이 잘 보세요.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서는 하한연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정법 자체가 1결에 4주잖아요. 전세가. 그죠? 공법은 최고로 많을 때가 1결에 20두고 가장 적을 때가 1결에 4두란 말이죠. 그러면 영정법은 1결에 4두를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세금 줄여줬잖아. 그렇죠. 줄여준 건 맞아요. 하지만 영정법에서는 세금 액수 자체는 줄였지만 뭘 따로 물렸냐면 세금의 운송비, 조은의 운송비, 그 다음에 실구가 주는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자연 소모 비용, 자연 소모 보충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싣고 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금씩 풀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쥐가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연 소모되는 분량들이 있죠. 이런 분량들에 대한 보충 비용까지 누구한테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기에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결당 4두를 낼 리가 없습니다. 더 내죠. 실제로 농민 부담은 네,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누구 마음대로예요. 비용이라는 건. 관리들 지 마음대로인데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실제로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4두로 줄긴 했지만 기타 부대 비용을 때려박아 버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부담이 더 늘은 겁니다. 니은 제도에서는 조세 수확량이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정하고, 자 이건 어디? 이건 과전법 얘기 3번은. 그 다음에 디귿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담시키고자 했다. 요거는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의 결과죠. 균역법. 그죠? 균역법에서 1인당 군포 한 필씩만 걷게 만들죠. 균역법은 한 필씩만 걷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한 필씩을 걷게 만들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1결당 2두씩 결작이라는 토지세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답은 2번입니다. 자,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발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두루룩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박납의 폐단입니다. 박납의 폐단. 자, 박납이 뭐죠? 박납? 원래는 뭘 내야 돼요? 공납이 있는 거죠.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공납제도에서의 특산물은 어떻게 걷게 되냐면 집이 기준입니다. 한 마을 단위로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뭘 얼마씩 내라. 그죠? 개인 기준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공납의 되게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산물을 걷긴 걷는데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지역에서 소출이 안 되는데 특산물 내래. 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역에서 안 나는 특산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자, 지역과 충돌하게 되니까요. 어떤 특산물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나오는 거를 걷기 위해서 박납이라는 걸 한 거죠.
상인들이 그러니까 국가 관리들이 대신 구하는 거죠. 대신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박람회 폐단이에요. 그러니까 율곡 2위는 율곡전서니까 율곡 2위는 애초에 뭐를 내는 것 자체가 미스다. 특산물을 내는 게 미스. 그러니까 율곡 2위는 뭐를 주장해요? 수미법을 주장하죠. 이게 율곡 2위가 수미법을 주장하는 게 선조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 가서? 광해군 때 가서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본격적으로 뭘 시작합니까? 대동법을 실시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광해군 때 실시하는 대동법은 어디만? 왕의 명령이 다이렉트로 꽂히는 경기 일부에서만. 그럼 왜 대동법의 실시가 반대였을까요? 대다수가. 왜 대다수가 대동법의 실시를, 자 여기 기역지문에 보시면 양반 지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 1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실시해서 숙종 때 돼서 전국 확대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진짜 100년이에요. 자, 조선 역사가 500년인데 그 5분의 1의 시간이 지날 동안에 이 대동법을 실시 못한 거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던 거죠. 왜 반대할까요? 간단해요. 원래 공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시다. 공납은 누구 기준이에요? 마을 기준이에요. 마을. 정확하게는 가호가 기준이죠. 그 집. 그러니까 뭐 토지와 관계없이 그 마을에다가 얼마씩 내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면서 대동법은 이 세금 수치의 기준이 어디냐면 이거는 결당 얼마씩 내는 거예요. 결당 얼마씩. 그러니까 토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담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로 거두면은 땅은 없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내는 거지만 토지 단위로 걷게 되면 누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주들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는 반대하는 겁니까?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가 어마무지하게 심한 거죠. 특히 대부분의 지주들은 지방 사족인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 결수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호를 기준으로 기준하게 됐다. 바뀌었죠. 호를 기준하던 걸 토지 결수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토지 결수에 따라 바꾼 거예요. 선해청은 중앙의 공방이나 관원에 사용할 유치미 확보에 힘썼다. 선해청은요, 이 박람회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유치미가 아니라 이걸 박람리입니다. 박람리. 그러니까 대동세를 걷잖아요. 자, 대동법으로 거친 대동세를 거두면 자, 이걸 걷어서 어디서 쓰냐면 왕실과 중앙관청에서 요걸 사용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사용되는 쌀을 유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쏘리 죄송합니다. 요게 상남미. 아까 전에 박남미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상남미인데 상남미 이렇게 왕실이랑 중앙관청에 사용하는 쌀을 상남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쓰고 남는 거 남을 유자 써서 남는 거, 그걸 남는 거를 남으면 지방관의 운영비로 주는 거죠. 요걸 유치미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유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궁방이나 관하에서 사용한다는 건 중앙의 궁방이나 관하에서 사용한다는 건 어디요? 여기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상남미라 얘기해야죠. 101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경제가 발달했다. 네. 대동법의 실시 이후 공인의 등장. 이거는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그죠?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리을하고 네, 기억 리을 2번 되겠네요. 자, 요거 잘 아시는 분들이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웬만하면 경제사는 끝낼 예정입니다. 경제사는 끝낼 예정이에요. 그럼 좀 오늘은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원래 50분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50분 안 넘어가려고도 하는데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1시간을 넘을지 싶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05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실시된 배경. 자, 보시면 알겠지만 광해군주기년에 이원희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도 처음 실시했고 숙종 34년에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한 전국의 실시. 참고로 여러분 숙종은 엄청나게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이죠. 20세 때 이미 환국으로 신하들을 좌지우지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 대박인가요? 그 드라마 보면은 최민수 아저씨가 숙종을 연기하죠.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 들 정도의 임금입니다. 강력한 임금. 그러니까 약간 그 대마를 폈다는 기록도 있고 안경을 처음 썼다는 기록도 있죠. 그거 지금 최민수 씨가 보고 본인이 셀프 고증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자, 그 시작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장면에서 장희빈 머리끄댕이 가채 잡고 이러는 장면 나온다고. 그래서 오, 역시 최민수 아저씨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일일 실시하는 관청 선회처 이거 뭐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동법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5장 왜 이게 배경이지 배경 실시된 배경 대동법이 실시된 배경 네 요거 1번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장에서 안 나는 물건을 뭘 내게 해요? 특산물로 내게 한다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인삼이 특산물이거든. 근데 갑자기 감귤을 특산물로 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나전칠기를 내세요. 뭐 어떻게 낼 건데 그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농간이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리가 지방관 그 이방 애들이 상인과 결탁해서 공납물을 미리 국가에 바치고 그 값을 비싸게 책정해서 농민에게 받아내는 요런 일들이 박납의 폐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박납의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대동법이 실시되는 거죠. 사족이 군역을 기피하는 풍족에서 요역을 담당할 행정분들이 줄자. 요거를 우리가 요게 이제 박납의 폐단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군정의 문란 이렇게 얘기하죠. 군정의 문란. 그죠? 대립제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것도 대립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4번 충군기에 빈민에게 식량을 내주고 원국망을 회수하는 의창제를 내시는 상평창에 실시돼서 원국에 10% 이자 받아요. 이자놀이 했대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게 환곡이죠. 환곡제. 우리가 보통 요 세 개를 뭉쳐갖고 삼정의 문란 이럽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박납의 폐단은 아니군요. 네. 답은 전정의 문란하고 군정의 군정의 문란하고 그 환곡의 문란 요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삼정의 문란이죠. 요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전에는 군포가 두 필이었던 건 지금이 한 필. 그러니까 마땅한데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왜? 군정에 누락된 장정이 많으니까요. 정조 실력이 낮지만 군포가 두 필인 거 한 필 됐던 건 뭐요? 균역법이죠. 영조가 실시한 균역법인데, 자, 균역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이 세금 부담이 적어야 되는데 왜 더 가난해질까요? 군족에 누락된 장정이 많아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정조 때니까요. 군적에 누락되는 장정이 많아지는 건 첫 번째, 조선 후기에 상업 경제가 발달하면서
양반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납속이든 공명첩이든 뭐 이런 거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증가를 합니다. 양반 수가 늘어요. 양반 수가 늘어요. 그러면서 양반 수가 늘으면서 당연하겠지만 양반 뭐 안 내요? 양반 세금 안 내요. 서원이나 이런 걸로 빠져가지고 세금을 안 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백성들은 노비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노비도 근데 문제는 뭘 안 내요? 노비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이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노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공명첩을 발행하는 건 뭐를 늘리는 제도입니까? 양반 수를 늘리는 제도니까 정조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도망간 산업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요거 여러분 많이 들어봐. 이게 추노예요. 이게 추노. 추적, 노인을 추적해서 잡아가는 이게 추노인데, 이거를 해서 노빈에게 돌려주면 노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도망간 노비까지 잡아다 주는 거니까 노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조가 별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정조는 노비 추세 제도를 이걸 뭐 해버려요? 이거 폐지해버린다고. 이걸 폐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 신분으로 구성되는 양인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늘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일천즉천을 노비 종목법으로 바뀌긴 하는데 양인으로 인정한다. 서울 출신을 관직으로 진출하면 누가 늘어요? 이거는 3번은 양반이 늘죠.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반이 증가하니까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고, 양인으로 인정하면은 양인은 세금 내겠죠? 그러니까 일천즉천이었단 말이죠. 원래 조선의 노비 제도는 양쪽 하나라도 노비면 다 노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런데 이거를 뭘로 바꿨다? 노비 종무법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노비 종무법 같은 경우에는 일천즉천에서 노비 종무법으로 바꿨으니까 양인이 늘어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해당되는 건 4번 되겠네요.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1번이에요. 111번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쭉 보시면, 자, 이제 이게 군정의 문란인데요. 군정의 문란.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군정의 문란이 왜 군정의 문란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시아버지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깐난에는 배냇물도 안 말랐어요. 배냇물이라는 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어쨌든 깐난아기죠. 그죠? 근데 이 3대의 이름이 남편은 군적에 이미 올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시아버지 죽어서 상복 입은 걸? 근데 군적에 올려가지고 뭘 걷어요? 군포를 걷어요. 이거를 백골징포라 그럽니다. 어린아이한테 걷는 거를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그죠? 아이를 낳은 죄로구나. 이게 뭐의 문란? 군정의 문란이죠. 그죠?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대제도니까 이건 군정. 역이에요. 역제도예요. 자, 족징, 인징,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의 폐단이 있다. 이거 맞는 얘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역번 통론이 제기됐다.
근데 맞는 얘기.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저기 여러 가지 관청들 숙종 때 뭐 양역 이정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도 때 양역 사정청 이런 걸 더 갖고 하려고 합니다. 3번 상층 양인 일부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준 대신 군포를 부과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선무군관포라고 하죠.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토지 1결당 12두를 거둬서 세입의 결손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거는 예, 균역법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 12두가 아니죠. 그죠? 12두가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거 결작인데 결작은 1결의 2두니까요. 군역에 관계된 거는 근역청에서 어세 연세 예, 요거는 맞는 얘기고 어세 염세 선세를 관할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문에서 군정의 문란인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뿅 115번입니다. 115번 5번 자, 수치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농업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공법에서 수색을 쭈쭈쭈 나오죠. 지금 1결에 대해서 상상의 수준에서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죠? 교사에서 보고하도록 해라. 이거를 우리가 뭐 얘기하면은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 수치제도가 만들어질 단위가 이거 세종 때죠.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예요?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봐봐요.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지는 거는 요건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그다음에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집성을 낸 거는요. 여러분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편찬한 거는 언제 때냐면 효종 때예요. 효종 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 모내기가 보급돼서 예, 이거 맞는 얘기죠. 시법의 발달로 경작지를 무기재고 계속 농사 이것도 맞는 얘기. 이게 조선 전기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이게 공법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어요? 네? 그죠? 상상의 수준에는 그죠? 하한연에는 뭐 이런 식으로요. 하한연에는 이런 걸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이니까요. 3번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죠. 118번. 다음 자료와 관련해서 농촌사회의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쭉 보시면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이런 거 지으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경세 유표에 이익이 10배래요. 이거 뭐? 상품작물의 개발이죠. 상품작물의 시작.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 키웠죠. 뭐? 분홍층의 성장에 대한 거죠. 자, 광작으로 인해서 분홍층이 성장을 하고 걔네들이 상품작물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분홍층의 성장으로 관건이 강화됩니다. 왜요? 이 분홍층은 원래 양반 사족이라기보다는 양인 계층이었는데 그 이양법을 계기로 광작에 성공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돈이 많으니까 누구랑 결탁하는 거예요? 이 분홍층들은 관리와 결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방 사족들, 그러니까 지방의 선비들은 힘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관권이 강화되는 게 맞고요. 소장료가 도조 방식으로 변화됐다. 맞죠? 원래 타조법 정률지대에서 도조법 정액지대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에서 밀려난 임노동자가 줄었다. 이양법을 하니까요. 이양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되게 줄거든요.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줍니다. 간단한 거예요. 직파법은 그 전에 했던 직파법은 씨를 막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요. 모내기 김매기 해야 되죠. 원래 벼는 계속 잡초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벼농사짓는데 잡초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벼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 못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서 보면 잡초인지 벼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벼농사 지을 때 유재석 씨가 그 벼들 다 뽑아놔가지고 그 뻥 중간에 빈터 생겼었잖아요.
잡초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보세요. 여기 이항법을 모내기라면 줄 맞춰 세우죠. 잡초가 어디 있는 거? 줄을 벗어난 건 잡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농사를 다 모르는 모내안도 줄을 벗어나는 벼랑 비슷한 거 뭐다 생각하면 돼요. 아, 잡초구나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매기가 엄청 쉬워지니까 노동력이 엄청 감소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케어할 수 있는 논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이해가세요? 노동력이 감소한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거의 한 뭐 20% 수준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예,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토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을의 사이즈도 그대로고 마을의 농토도 그대로예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10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5분의 1 수준으로 줄면 10명 농사 짓다가 몇 명으로 농사 짓을 수 있어요, 마을에? 2명이요, 2명. 2명이면 농사 져요. 그러니까 뭐요? 나머지 8명은 뭐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먹고 살 게. 그러니까 얼른 나가는 겁니까? 도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주와 전호가 경제적 관계로, 옛날에는 지주하고 전호의 관계는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에 불과했는데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예, 경제적인 관계로 네, 신분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한국 역사 속에 등장한 토지 소유와 경영, 토지 개혁론과 관련된 설명이래요. 한번 여기 쓱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하게. 자, 일단 이거를 2012년 서울시 7급 문제네요. 이걸 문제라고 내. 아 진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보시면 자 여기 네 나라 안에서 놀고 먹는 애가 수가 10,000명. 여기 놀고 먹는 애라는 거를 한자로 뭐로 표현하면 대식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구려 역사책에 나온 얘기는 고구려 역사책에 응? 좌식자가 100명, 10,000명 앉아서 놀고 먹는 좌식자가 10,000명이래. 이거 고구려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의 일반 평면은 연수유전답 보면은 뭐야? 이거 신라 장적. 오케이? 민족문서요. 민족문서. 이거 어디 거요? 신라 거. 그 다음에 작계지와 사경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이 등장했다. 요게 이제 고려시대 말. 고려말. 그 다음에 요게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장으로 정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토지를 매매를 제한한다. 요게 이제 그 성호 이익의 한전제죠. 중농학파. 예. 토지기행론이니까 이건 조선 타 정조 때입니다. 후기. 거기다가 지계발급을 통해서 지주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요 지계발급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고종 때 광무개혁이죠. 그죠? 네. 대한제국 만드시고 개혁하시는 광무개혁이 여기 광무개혁 후에 지계사업 하니까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1, 2,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네 4번입니다. 오케이. 한 경제사까지 한 7문제 정도 더 남았는데 조선 상업사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8문제 정도 풀고 사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제 시간이 네 많이 지난 것 같아서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서 요즘도 진행을 하고 다음 문제는 사회사. 요 뒤쪽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풀고 다음 시간에 사회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